자, 안녕하세요. 6월 5일 데이터 사이언스 동호회 코스 8 머신러닝 위드 파이썬인데요. 오늘은 그 중에서도 클래시피케이션을 그 지난주에 그 진도를 좀 빼먹은 게 있어서 리그레이션부터 시작해서 리그레이션, 클래시피케이션, 클러스터링, 그러니까 머신러닝 전반을 다 커버하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주 압축적으로 지금까지 해왔던 공부에 가장 엑기스가 되는 부분을 다 다룰 거고요. 먼저 이은상님이 클러스터링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하시고 제가 이어서 나머지 머신러닝의 모델들에 대해서 쭉 설명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이은상님, 예, 네, 시작하시죠. 예, 예. 제가 맡은 부분은 클러스터링인데요. 네, 클러스, 예, 예, 다음, 예, 예, 다음. 예. 네. 클러스터링은 간단하게 보면 이제 데이터를 그룹핑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가장 큰 목적은 그룹 내에서는 가급적 동질적으로 만들고, 그룹 간은 서로 이질적으로 만드는 게 이제 목적인데, 표를 보시면 이제 여기서는 이제 세 가지 클러스터로 했는데 이제 가까이에 있는 것들을 이제 데이터들을 모아서 이제 세 가지 그룹으로 나눈 이런 것들을 이제 클러스터라고 이제 합니다. 이렇게 이제 하면은 실제로 이제 저희가 세일즈 같은 거를 할 때 저희 타겟 마켓을 이제 축소를 해서 이제 좀 리소스 같은 거를 좀 집중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다음 장. 네, 여기서 이제 클러스터링하고 클래시피케이션의 이제 차이점, 이제 큰 차이점이 있는데, 뭐, 클래시피케이션에 대해서는 이제 오영재님이 이제 설명을 해주시겠지만, 가장 큰 차이점은 이제 라벨이 있느냐, 아니면 언라벨이냐의 이제 차이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클러스터링 같은 경우에는 unsupervised 이제 unsupervised 러닝이고, 그, 위에, 라벨드에 대해서 보시면, 디폴트라는 이제 저희가 목적하는 함수, 여기서는 0하고 1로 이제 구분되어 있는데, 이걸 가지고 이제 모델링을 해서, 뭐, 디시전 트리 같은 것을 만들어서, 이제 새로 들어오는 이제 어카운트에 대해서 예측을 하는 그런 방식인데 비해, 이제 클러스터링은 그런 것 없이 그냥 데이터만 가지고 그룹핑을 이제 하는 것에서 큰 차이가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예, 다음 장. 그런데 이제 클러스터링은 이제 가장 큰 문제가 아까 이제 슈퍼바이스드 러닝은 이제 저희가 목적을 가지고 구분을 하기 때문에 모델링을 하기 때문에 좀 훨씬 더 정교하죠. 근데 이제 클러스터링 같은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이제 슈퍼바이스드 러닝에 비해서는 그 정교함이 이제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클러스터링 같은 경우에는 저희 exploratory data analysis, 탐색적 데이터 분석이나 뭐 서머리 하는, 그리고 또 아웃라이어를 디텍트 하는 뭐 이런 것들에 이제 사용을 이제 하는 게 좀 적절하다고 보여지고요. 실제로 뭐 이런 여러 가지 산업 분야에서 예를 들었는데, 클러스터링 자체만으로 이런 목적을 달성하기에는 제가 봐서는 좀 부족한 점은 있지만, 앞부분에 대략적인 데이터를 이제 알 수 있는 그런 분석을 하기에는, 예, 좋은 어프로치인 것 같습니다. 다음 장. 네. 여기서는 이 클러스터링 알고리즘을 세 가지로 설명을 하는데, 첫 번째가 이제 저희가 이제 강의에서 주로 이제 포커스하고 있는 K-민즈, 데이터를 나누는 거죠. 데이터를 나누는 클러스터링이 있고, 하이라키컬 클러스터링이라고 해서 이제 데이터를 이제 서로 이제 묶어가는 그런 이제 위계적인 거죠. 그 옆에 덴드로그램이 이제 표시되어 있는데, 이런 방식으로 이제 클러스터링을 하는 거고,
이제 마지막으로는 이제 density based clustering이라 그래서 뭔가 좀 그 아웃라이어를 찾기에 굉장히 적절한 방식인데, 예, 요거는 뒤에 가서 이제 추가적으로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 K-민즈 알고리즘의 이제 설명을 드리면, 기본적으로 저희가 흔히 아는 저 오른쪽 아래 부분에 있는 그 유클리디안 디스턴스, 저희가 흔히 계산하는 이제 거리를 계산하는 방식을 이용을 하는데, 그 데이터들 간의 거리를 이용해서 거리가 멀리 떨어져 있으면 다른 그룹, 거리가 가까우면 이제 같은 그룹으로 묶는 그런 방식입니다. 그런데 이제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 age나 income, 뭐 education 이런 정보를 가지고 계산을 할 때 절대적인 수치가 크면 그 클러스터링에 영향을 이제 바로 주기 때문에 항상 그 표준화를 하고 나서 이제 작업을 하는 것이 이제 필요합니다. 예, 다음 장. 예, 구체적으로 이제 그 하는 방법은 일단 이 클러스터의 넘버를 정해야 됩니다. 몇 개인지. 그래서 여기서는 뭐 예를 들어서 3개를 이제 정한다 그러면 그 3점을 임의로 이제 선택을 하고 나서 그 각각 3점으로부터의 그 데이터의 거리를 계산을 합니다. 그런데 보시면은 이 데이터가 뭐 100개가 있다 그러면 사실 그 점을 3개를 찍었기 때문에 저희가 거리 계산 자체는 기껏해야 뭐 300개 정도만 300번만 계산을 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K-민즈는 이제 굉장히 이제 알고리즘 자체가 굉장히 빠른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런 거리들을 이제 이번에 보시면 거리들을 각각 계산을 하고 그래서 이제 점점 중심을 이동해 가는 거죠. 점점 거리를 이제 줄이기 위해서. 예, 다음 장 좀 넘겨주시죠. 예, 그래서 이제 점점 이제 중심을 이동해 가면서 더 이상 이제 변동이 없을 때를 최종으로 이제 최종으로 이제 그 중심이 이제 정해지는 겁니다. 예, 다음 장. 이런 방식으로 하는데 이제 아까도 설명드렸다시피 저희가 K를 그룹핑을 몇 개를 할지를 정해야 됩니다. 결국 K를 미리 정해야 되는데 이제 저희 K-민즈 클러스터링 자체가 굉장히 이제 계산 자체가 효율적이기 때문에 저희가 K를 늘려가면서 그 실제 총 그 클러스터링 간의 그 거리를 계산하는 이 Y축에 보시면 이제 평균 거리, 예, 평균 거리를 가지고 어느 정도 이제 줄어들다가 이 K의 5를 보시면 더 이상 이제 줄어드는 기울기가 민 디스턴스의 기울기가 이제 꺾이는 부분을 찾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데이터는 뭐 5개 정도의 그룹핑을 하면 되겠구나 이런 것을 이제 알 수가 있습니다. 예, 그 다음에 이제 하이라키컬 클러스터링인데 그거는 이제 데이터를 이제 묶어가는 데이터들을 이제 서로 그룹핑을 해서 거리를 계산해서 그룹핑을 하는 과정입니다. 이 하이라키컬 클러스터링은 여기 뭐 옆에 보시면 이제 파이썬 명령으로는 굉장히 간단하게 한두 줄이면 다 이제 할 수 있는 그런 뭐 K-민즈도 마찬가지지만 간단하게 이제 실행을 할 수 있는 장점이 있는데 이 하이라키컬 클러스터링은 K-민즈보다는 속도가 좀 느린 단점이 있습니다. 다음 장. 예를 들어 여기 이제 실제 예를 보시면 캐나다의 도시 간의 거리를 계산을 할 때 이 전체의 그 6개의 도시 간의 거리를 전부 다 계산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데이터가 뭐 100개가 있다 그러면 그 실제로 계산하는 방식은 2분의 n의 n 곱하기 1, 2분의 n
곱하기 n-1이 되기 때문에 실제로 계산하는 연산이 데이터 개수의 제곱에 이제 비례하게 드러나서 아까 K-민즈 같은 경우에는 이제 데이터 개수에 비례하지만 하이라키컬 클러스터링은 이제 n 개수의 제곱에 비례하게 돼서 굉장히 좀 그 속도가 느린 그런 단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굉장히 이제 직관적으로 저희가 알 수 있는 거죠. 여기 표를 보시면 오타와와 몬트리올의 거리가 가장 작기 때문에 이 두 개를 그룹핑을 하고 다시 그룹핑한 후에 다시 또 이제 거리를 다시 계산을 해서 또 그 다음에 제일 작은 토론토와 이제 거리를 하나의 그룹핑을 해서 여기 보시면 오른쪽 아래 보시면 덴드로그램으로 이렇게 표시를 할 수 있는 겁니다. 다음 장. 그리고 DB 스캔 같은 경우에는 저기 어떤 특정한 점을 이용해서 특정한 점에서 저희가 레디어스를 결정합니다. 그러니까 원의 반지름이죠. 원의 반지름 어느 정도 범위까지 선택을 할 것이냐를 정하고 그 다음에 그 반지름 내에서 최소한 몇 개의 그 네이버가 있어야 되냐, 몇 개의 데이터들이 주변에 있어야 되느냐를 결정을 하고 이제 그룹핑을 하는 방식입니다. 이런 방식으로 이제 그룹핑을 하게 되면 장점이 그 아웃라이어 같은 경우에 그림 왼쪽 아래에 보시면 아웃라이어 같은 경우에 그룹핑이 되지 않기 때문에 손쉽게 아웃라이어들을 이제 체크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다음 장. 그래서 마지막으로 저희 이런 K-민즈 그리고 하이라키컬 클러스터링하고 이제 DB 스캔 같은 방법을 이제 차이점을 비교를 해보면 K-민즈는 이제 상대적으로 굉장히 좀 효율적으로 계산하기 때문에 좀 더 빠르지만 저희가 몇 개의 클러스터를 만들지를 미리 이제 결정해야 되는 그런 단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K-민즈는 할 때마다 결과가 이제 랜덤으로 그 값을 선택하기 때문에 결과가 이제 매번 바뀔 수가 있는 반면에 하이라키컬 클러스터링은 항상 결과가 이제 동일한 그런 결과를 이제 보여줍니다. 그리고 K-민즈랑 DB 스캔의 가장 큰 차이점은 K-민즈는 어떤 아웃라이어가 있어도 어떤 특정 특정 클러스터에 반드시 이제 포함되는 그런 특징이 있는데 DB 스캔 같은 경우에는 아웃라이어들은 이제 그룹핑이 되지 않기 때문에 따로 떨어지는 이런 차이가 있습니다. 제 발표는 여기까지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그 난해한 주제를 정말 알기 쉽게 풀어서 잘 설명을 해주셨네요. 그러면은 이어서 제가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설명드릴 부분은 일단 순서가 꽤 됩니다. 일단 리니어 리그레션이 있고요. 그 다음에 K 니어리스트, 조금 전에 이은상님 설명한 K 민스하고 이름이 좀 비슷해서 헷갈리는데 이거는 전혀 다른 내용이고요. K 니어리스트가 있고 디시전 트리, 아주 유명하죠. 결정나무라는 우리말로 디시전 트리하고 그 다음에 로지스틱 리그레이션 그리고 서포트 벡터 머신, 정말 많은 주제를 짧은 시간에 제가 최대한 요약해서 빨리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그 머신러닝에 보면 분류하고 회귀, 그러니까 일단 슈퍼바이즈드 러닝, 언슈퍼바이즈드 러닝 나눌 수가 있는데요. 좀 전에 이은상님이 그 설명한 클러스터링은 대표적인 언슈퍼바이즈드 러닝입니다. 그래서 비지도 학습, 레이블이 없는 비지도 학습이고, 제가 지금 설명드릴 좀 전에 말씀드린 그 모델들은 전부 슈퍼바이즈드 러닝입니다. 전부 지도 학습. 그래서 레이블이 있죠. 우리가 답을 알고 있는 그런 알고 있는 답을 머신이 유추해내도록 그렇게 계속 트레이닝을 시키는 거고요. 여기에 크게 보면은 이제 분류하고 회귀하고 두 가지가 있는데, 회귀는 어떤 연속된 숫자의 어떤 숫자를 알아맞추는 이제 그런 모델이고, 분류는 뭐 0이냐 1이냐 아니면 뭐 1에서 10까지 있으면은 뭐 3이냐 4냐 이런 식으로 클래스를 분류하는 그런 문제인데,
분류 클래시피케이션 모델이 상당히 많고 이 리그레이션 모델은 상대적으로 적습니다. 그리고 리니어 리그레이션이 이제 대표적으로 먼저 리그레이션부터 시작하겠는데요. 우리가 리니어 리그레이션이라고 할 때 세 가지를 얘기를 합니다. 하나는 변수가 하나일 경우, 그 유니베리엇 리니어 리그레이션이 있고요. 그 다음에 변수가 여러 개인 경우, 멀티베리엇 리니어 리그레이션, 그리고 다항식, 폴리노미얼 리그레이션이 있는데, 여기서 변수라고 하는 거는 이제 통계학적 용어로 좀 전에 무슨 저희가 신장, 뭐 아니면은 뭐 체중 이런 식으로 어떤 이제 데이터의 피처, 머신러닝 하는 사람들은 피처라고 그러고 통계학 하는 사람들은 변수 또는 베리어블이라고 같은 내용을 표현한다고 했었잖아요, 옛날에. 그래서 변수가 하나인 경우에 리그레이션은 상대적으로 쉽고, 그 다음에 이제 변수가 여러 개의 피처를 가지고 어떤 값을 우리가 예측하는 거는 상당적으로 좀 복잡합니다. 그리고 이게 지금 이 두 가지는 전부 선형, 리니어한 그 모델들이고, 비선형 모델들이 있어요. 곡선으로서 표현되는 그런 것들은 이제 폴리노미얼 리그레이션으로 표현하는데, 전부 이것이 비록 폴리노미얼이 곡선이다 하더라도 이것도 리니어 리그레이션의 카테고리에 들어갑니다. 먼저 그 단변수 선형 회귀라고 우리말로 할 수 있는데, 유니베리엇 리니어 리그레이션은 대표적으로 y equal mx 플러스 b 이제 이렇게 하는 아주 그 기초적인 우리 중학교 때 배운 그런 이제 선형 함수의 그런 공식이고요. 제가 여기서 그 하이포테시스라고 한 거는 옛날에 설명드린 딱 기억이 나는데, 우리가 머신러닝의 모델을 표현할 때 하이포테시스라고 합니다. 가설이라고. 이 가설이라는 이름을 붙인 이유는 실제로 우리가 y equal mx 플러스 b일 거라고 추정을 하지만, 사실은 진정한 함수의 모양이 뭔지 어떤 내용인지는 사실 아무도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걸 그냥 근사식을 만들 뿐인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항상 가설이라는 하이포테시스라는 표현을 하고요. 우리가 이 하이포테시스를 다른 말로 우리가 만들어내는 이제 모델이라고도 표현을 하고 같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지금 보면 이제 y equal mx 플러스 b니까 b라는 거는 우리가 뭐 다 아시는 인터셉트, 우리말로 하면 절편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이 m은 기울기죠. 이 직선의 기울기. 그래서 요거 지금 y 해시라고 하는 거는 이제 우리가 y 값, 그 y 값을 우리가 위에 사실은 이 꼭대기에다가 이렇게 그 캐럿이라고 그러는 캐럿을 붙여서 y 해시라고 모자를 썼다고 해서 y 해시라고도 이렇게 부르는 게 일반적으로 우리가 표기법입니다. 그래서 이제 y 해시라고 표현을 한 거고, 그래서 우리가 예측한 y 값, predicted y value가 이 리그레이션 라인이고, 여기 점들이 있는 거는 실제 우리 데이터들입니다. 그래서 데이터들이 이렇게 막 퍼져 있는데, 이 데이터들에 대한 함수를 정확하게 우리가 특정 함수로 이 모든 데이터들을 딱 알아맞힐 수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가장 비슷하게 근사하는 이제 함수를 y equal mx 플러스 b로 리니어하게 만들어 놓고, 이 실제의 값, 이것을 이제 우리가 옵저베이션이라고 합니다. 이 데이터 하나하나를 옵저베이션이라는 표현으로 하는데요. 이 데이터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추정한 값하고의 이 차이를 우리가 에러 텀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잔차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이 차이가 최소화 되도록 이 서머리가 그렇게 이제 우리가 이 라인의 기울기하고 절편을 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오디너리 리스트 스퀘어스라고 해서 우리말은 최소 자승법이라고 하고요. 이게 프리딕션하고 액츄얼, 요게 액츄얼, 까만 게 액츄얼이라고 그랬죠. 액츄얼 데이터하고 우리가 예측한 프리딕션 함수하고의 그 차이를 서머리를 한 것이, 이거 차이를 제곱한 것이 서머리가 미니머마이즈 되는 이 m과 b를 찾는 이제 그러한 것이 리니어 리그레이션 단변수 선형 회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복잡하지 않고요. 사이키런의 리니어 모델에 보면은 모듈에 보면은 리니어 리그레이션이라는 함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불러서 그대로 데이터를 넣고 핏을 하면 되는데요. 실제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앞으로 제가 진행할 거는 모델 하나하나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실제로 그 모델을 제가 코딩을 시간 관계상 직접 코딩을 하지는 않고 제가 미리 만들어 놓은 코딩 해놓은 내용을 하나씩
실행시키면서 어떻게 실제로 사이클론으로 구현하는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단변수 선형회기, 이거는 먼저 우리가 이건 기본적으로 뭐 나중에 시각화를 할 겁니다. 그래서 매플롤립을 불러놨고요. 그 다음에 넘파이는 뭐 반드시 필수적으로 필요한 거고, 그 다음에 우리가 데이터셋을 당뇨병 데이터셋을 쓸 거예요. 우리가 테스트용으로 사이킨론에서 제공하는 데이터셋을 쓸 거고, 그 다음에 리니어 모델에서 우리가 리니어 리그레션을 부를 겁니다. 리니어 모델을 임포트하고, 그 다음에 얼마나 정확하게 우리가 아까 최소 자습법 했잖아요. 민 스퀘어드 에라. 그 민 스퀘어드 에라가 얼마나 정확한지 그걸 이제 해보고, R2 스코어라고 하는 거는, R2는 통계학 하시는 분들은 알 텐데 이거 결정 개수라고 합니다. 그래서 R2 값이 1에 가까우면 퍼펙트하게 잘 맞는 모델이고, 제로면은 하나도 안 맞는 모델이고, 그런 거고요. 그다음에 판다스 부르고, 일단 이렇게 필요한 모듈들을 먼저 부르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데이터를 불러오는데, 다이어베티즈라고 하는 우리 그 당뇨병 데이터가 있어요. 거기 보면은 나이, 성별, 뭐 체질량 지수, 혈압, 뭐 기타 한 6가지 뭐 혈청 수치, 이런 것들이 데이터로 주어져 있고, 그럼 그 데이터를 보고 이 사람이 이제 향후에 당뇨병의 진행률이 얼마가 될지 그거를 리니어 리그레션으로 예측하는 그런 문제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데이터가 442개의 데이터가 있고, 요게 지금 10개의 피처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일단 한 5개만 한번 찍어 볼게요. 양이 너무 많으니까.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이은상님이 그 K-means 클러스터링 할 때 아까 뭐 가우시안 디스턴스 계산했잖아요. 그때 전부 노멀라이즈 해야 된다. 데이터들을 전부 어떤 스케일이 같도록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여기서는 지금 우리가 그걸 안 해도 이 사이킨런에서 제공하는 이 다이어베티스 데이터는 이미 노멀라이즈가 다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보니까 아마 스탠다드 평균이 제로고, 그 다음에 스탠다드 디비에이션이 뭐 마이너스 1하고 1 사이로 아마 다 노멀라이즈가 된 것 같은데요. 일단 이렇게 다 깔끔하게 돼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사용만 하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타겟 데이터, 1년 뒤에 우리가 추정할 당뇨병의 진행률은 뭐 이런 식입니다. 그래서 이런 데이터, 이런 정보를 가지고 이제 어느 정도 진행이 될 건지를 예측을 하는, 그래서 다이어베티즈랑 타겟이라고 하는 데이터에 들어가 있고요. 이 두 개를 가지고 일단 좀 쉽게 우리가 이것을 핸들링하기 위해서 판다스 데이터 프레임으로 만들겠습니다. 그래서 데이터는 위에 이 당뇨병 데이터들, 이 데이터들을 데이터로 하고, 그 다음에 컬럼은 여기 컬럼 피처 네임스라고 되어 있는 이것들을 컬럼으로 해서 판다스 데이터 프레임을 만들어서 이렇게 한번 보면 이런 식으로 이제 데이터 프레임이 만들어졌습니다. 데이터 피처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우리가 근데 이제 까먹지 말아야 될 게, 우리가 하는 게 단변수 선형회계입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것들을 다 쓰게 되면, 요 다음번에 다변수 멀티베리어스를 할 때는 이걸 하나 더 쓸 건데요. 일단은 이 중에서 변수 하나만 뽑아서, 단변수니까 선형회계가 제대로 되는지를 한번 볼 겁니다. 그래서 이 중에서 BMI, 체질량 지수인데 그거 하나만 변수를 뽑아내겠습니다. 그래서 피처 하나만 이제 사용할 거고요. 그래서 그 X 값이 되고, 여기서 우리가 다이어베티스 X를 한번 보면 이런 식으로 이제 돼 있고요. 그 다음에 쉐입은 아까 442개였죠. 442개 중에서 피처가 하나인 그런 데이터가 만들어졌습니다. 그 다음에 데이터셋을 분할할 거예요. 442개 중에서 끝에서 20번째까지는 트레인 훈련용으로 쓰고, 마지막 20번째부터 맨 마지막까지 20개의 데이터는 테스트용으로 쓸 겁니다. 그래서 얼마나 잘 분류가 됐는지 그런 목적으로 쓸 거기 때문에 트레인 테스트 셋을 X 데이터를 분리해 주고요. 타겟도 마찬가지로 레이블이죠. 레이블 데이터도 여기에 대응돼야 되니까 마지막 20개는 테스트용으로 쓰고, 442개 중에서 20개를 제외한 나머지는 트레인 데이터로 쓰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한 다음에
그 아까 리니어 모델에서 리니어 리그레이션이라는 함수를 불러서 오브젝트를 하나 생성을 해줘요. 클래스 오브젝트 인스턴스라고 하죠. 그 오브젝트 오리엔티드 프로그램에서. 그래서 인스턴스를 하나 생성해주고 그 다음에 이것을 훈련을 시킵니다. 그래서 간단해요. 이 만들어진 인스턴스에 fit이라고 하는 메소드가 있습니다. 이 메소드에 우리가 만들어 놓은 이 다이어베티스 트레인, 그 다음에 X 트레인, Y 트레인 데이터를 주고 피팅을 시키면 이제 피팅이 돼서 여기 인터셉트하고 그 절편, 그 기울기가 이제 다 구해졌고요. 여기서 한번 프리딕션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미 우리 핏한 모델을 이용해서 프리딕션을 시키면 이렇게 우리가 이 인스턴스에 코에피션트라고 하는 어트리뷰트가 있어요. 거기에 기울기가 나오고 인터셉터 언더바라고 하는 어트리뷰트에 절편이 나옵니다. 이렇게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한번 민스퀘어드 에러를 계산해 보죠. 우리가 아까 민스퀘어드 에러 임포트 했잖아요. 요건 마찬가지로 민스퀘어드 에러에다가 그 Y 테스트, 우리가 아까 20개 뒤에 20개를 테스트 값으로 분리해 놨으니까 그 20개를 가지고 민스퀘어드 에러를 계산해 보고 그 다음에 그 R2 값 결정 개수를 마찬가지로 그 20개 우리가 테스트용으로 리저브 해 놓은 데이터를 가지고 계산해 보겠습니다. 여기서 혹시 높아지면서 파이썬에서 이렇게 중괄호 하고 .ef 하는 거는 요 중괄호에 포맷 이후에 요 값들이 여기 매핑이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찍어 보니까 mean squared error가 2548, 이건 뭐 큰 의미가 없을 것 같고요. variance 스코어, R2 스코어가 0.47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안 맞는 거죠. 우리가 1일 때 1에 가까울수록 정확한 모델이고 0에 가까울수록 형편없는다고 그랬는데 이거는 거의 뭐 그냥 뽑기 0.5니까는 그냥 반반이죠. 뽑기한 수준으로 답변도 되게 안 맞습니다. 테스트니까 그냥 이렇게 됐다고 보시고요. 이거를 비주얼라이제이션 한번 해보겠는데 어떻게 해보려고 하면은 일단 그 테스트 데이터들 그거를 스캐터 플롯으로 산점도를 그리고 그 다음에 라인을 우리가 훈련시킨 모델 리그레이션 라인을 한번 구해보겠습니다. X 테스트 Y 프레딕션 값으로 이렇게 그려보면은 실제 데이터들이 이렇게 막 널려 있는 걸 보이죠. 이게 그 테스트 데이터들 20개 남겨놓고 20개의 산점도를 그린 겁니다. 스캐터 플롯을. 그리고 우리가 그 예측한 값, 그리고 20개 역시 마찬가지로 테스트 데이터 산점도에 해당하는 x 값에 우리가 예측한 그 라인을 그린 건데 굉장히 안 맞죠. 그래서 이제 0.47이 나온 거는 뭐 당연한 것 같습니다. 그럼 요거는 이제 레이블 그린 거고요. 그래서 우리가 요걸 말고 한번 이렇게 해볼 수도 있어요. 우리가 이거는 이제 테스트 데이터고 그냥 한번 만들어서 만약에 x 값이 마이너스 0.050, 이건 물론 우멀라이즈 된 값입니다. 그럴 경우에는 뭐 얼마가 나오는지 이런 식으로 이제 해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다변수 선형 회귀는 이제 변수가 하나 이상인 경우죠. 자, 그래서 다변수 선형 회귀를 한번 얘기를 하겠습니다. 자, 아까는 그래서 이제 BM의 체질량 지수 하나 가지고 변수가 하나인 걸 했는데요. 이번에는 변수가 아까 뭐 체중도 있고 나이도 있고 했잖아요. 그 당뇨병이. 그래서 여기서는 제가 이제 자동차의 경우를 들어서 뭐 무게하고 출력 두 가지 변수를 갖고 연비를 계산하는 이런 경우가 이제 다변수 선형회의가 되겠습니다. 이게 세 개 이상 될 수도 있지만 물론 여기는 이제 피처 두 개의 독립 변수와 한 개의 중속 변수죠. 연비 y 값이니까. 근데 이게 3개 이상이 되면 그림이 안 그려지기 때문에 우리가 시각화할 수 있는 거는 두 개가 한 개입니다. 자,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어쨌든 여러 개의 x1, x2, x3가 이게 이제 피처들이고요. 그래서 여러 개의 피처로 구성되기 때문에 이것은 세타는 위에서 아까 했던 이 m하고 같은 얘기입니다. 각각의 피처들의 기울기죠. 그렇게 하고 이제 이게 여러 개가 되니까 y equal 여기서 mx 플러스 b 이렇게 안 하고 세타 x 이렇게 묶어서 매트릭스로 표현을 했습니다. 요거는 마찬가지입니다. 미니마이즈 하는
리스트 오디너리 리스트 스퀘어에서 최소상값은 이렇게 2차원으로 할 때나 3차원일 때나 다 똑같고요. 자, 이제 이건데 이 앞에하고 차이점이 이거는 이제 면으로 나타나죠. 3차원이니까 2차원의 경우에는 선으로 우리가 그을 수가 있는데 이 경우에는 이제 변수가 벌써 2개가 돼서 3차원이기 때문에 면으로 그 리니어 리그레션 하게 됩니다. 시각화를 하게 되면은 이거를 이제 우리가 하이퍼플레인이라고 해요. 초평면이라고 해서. 자, 마찬가지로 이것도 변수가 아무리 많더라도 역시 리니어 리그레션 모듈 하나를 불러서 계산하면은 코에피션트하고 인터셉트가 그대로 나옵니다. 이것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다변수, 아까는 이제 BMI 하나만 갖고 있는데 이번에는 BMI하고 BP가 브라드 플레이셔예요. 그래서 혈압 2개를 같이 2개를 가지고 변수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래서 2개의 피처를 이렇게 고르면 이제 이게 다변수 멀티베리어 선형기가 되는 거고요. 여기서 이제 피처는 아까 이건 441-1이었는데 아까 거는 지금은 2가 됐죠. 네, 그렇게 돼 있고 트레인 테스트 나누는 건 똑같습니다. 아까하고 다를 게 하나도 없고요. 여기서 인스턴스, 리그레이션 인스턴스 만드는 것도 똑같고 그 다음에 피팅하는 것도 똑같습니다. 단변수나 다변수나 그리고 프리딕션 하는 것도 똑같습니다. 그리고 그 코에피션트 찍어보는 것도 똑같고 MSE하고 R2 계산하는 것도 똑같은데 역시 보면 뭐 별로 잘 안 맞죠. 그러니까 역시 이 데이터가 이 정도 갖고 안 맞는다는 거고. 자, 그럼 이 시각화를 어떻게 할까요? 아까는 우리가 산점도 하고 라인 플롯을 그려가고 시각화를 했는데 이제는 아까 보셨겠지만 3차원으로 이게 벌써 그 그림이 달라지기 때문에 약간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3차원 그래프를 그릴 때는 이 매트플로립에서 우리가 여기 보면은 MPL 툴킷에 Mplot 3D라고 하는 모듈이 있어요. 거기서 axis 3D라고 하는 함수를 불러다가 그 그림을 그리게 되는데 얘는 좀 이제 인풋이 좀 까다롭습니다. 그래서 이건 메쉬 그리드가 뭐냐면은 그 여기 아이고 여기 보면은 이렇게 지금 밑에 이게 선이가 있잖아요. 이게 벌써 이렇게 두 개 여기 이제 우리의 경우에 BMI하고 BP가 되겠죠. 이 하나하나가 이렇게 그 그물 모양으로 밑에 이런 그 포인트들을 다 만들어 줘야 됩니다. 그럼 무슨 얘기냐면 그러면은 예를 들어 여기 같은 경우에 무게가 4000이고 출력이 100일 때 Y 값이 얼마 이렇게 짝을 만들어 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요거 하나하나에 대해서 X, Y 값을 매핑을 시켜줘야 되는데 이게 3차원 그래프를 그리려면 그래서 이제 이런 걸 만들어주는 거예요. 메쉬 그리드라고 하는 게 이렇게 그 그물 모양으로 이제 매트릭스를 만들어주고 여기에 어떻게 주냐면 X 쪽에 X 값을 가지고 있는 매트릭스를 하나 만들어주는데 여기에 이제 그 최소값 X 테스트의 최소값하고 최대값을 그 사이를 100개로 나눠줬어요. 100줄로 그렇게 나눠주고 마찬가지로 그 Y도 X 테스트 여기 0번이고 0번이라는 거는 첫 번째 그거는 여기서 말한 요 BMI 0, 1 이렇게 나가죠. 그 파이썬은 인덱싱이 그래서 BMI하고 BP가 0, 1 이렇게 표현됩니다. 그래서 여기 BMI 0번째 최소 최대값 그 다음에 그 BP 1에 그 텍스트 1에 최소 최대값을 100개씩 나눠서 이게 그물 모양으로 그물코 모양으로 만들어 줄 거예요. 그래서 하나씩 만들어 주고 이제는 여기는 이거 X 서프에는 요 X 테스트의 0번째 그 BPI죠. 그거 하고 그다음에 요 Y 서프는 X 테스트의 1번째 BMI하고 아까 BMI하고 BP 요거죠. 요거에 대한 값만 있으니까 요 두 개를 또 컬럼 스택으로 합쳐줘야 됩니다. 그래서 요거를 참고로 X 서프를 일단 요거를 수행시키고 이게 좀 복잡하죠. 처음 해보시는 분은 헷갈릴 수밖에 없어요. X 서프를 주면 이런 값수도 있는데 이거의 쉐입은 100바이 100짜리가 생겼습니다. 왜냐하면 이쪽도 100이니까 그물코 모양으로 만들어줘야 되거든요. Y도 마찬가지예요. Y도 100 이렇게 돼 있고 그래서 요거 두 개를 우리가 컬럼 스택이라고 하는 거는 이 값과 이 값을 각 컬럼으로 요걸 레이블을 시키면 먼저 이것부터 레이블을 시켜야겠네요. 이걸 지금 100으로 되는 거를 먼저
레이블 시키면 평평하게 풀어줍니다. 그러면은 이런 식으로 이제 그 1차원 어레이로 바뀌어요. 그래서 쉐입을 해보면은 10,000개짜리가 그 1차원 벡터로 바뀌었습니다. 그 다음에 X도 마찬가지고요. X도 레이블을 해서 쉐입을 하면 10,000개로 바뀌고, 그러면 이 두 개를 하나 이렇게 하면 이제 그 길이가 10,000개짜리인 컬럼 2개짜리 벡터로 바뀌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XY를 한번 찍어줘 보면요. 이런 식으로 컬럼이 2개, 그러니까 지금 이제 이렇게 그물코 모양으로 촘촘하게 10,000개씩 만들어 줬는데, 여기 X값 Y값이, 그러니까 그 BMI하고 BP, 체질량하고 혈압, 이렇게 2개의 데이터, 우리가 이렇게 만들어 준 이유는 평면을 그리기 위한 겁니다. 초평면을 그리기 위해서 이렇게 만들어졌고요. 그래서 요거를 이제 Y값을 프리딕시 하면 역시 10,000개짜리가 나오고, 이걸 가지고 데이터를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어떻게 그리냐면, 이 피겨 사이즈는 그림판의 크기고요. 그림판의 크기고, add subplot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프로젝트 3D로 그 그림 틀을 하나 만들어 주겠다는 게 add subplot이고요. 거기서 이제 3차원에다가 산점도를 그린 겁니다. AX라고 하는 게 3차원 평면이 됐으니까 3차원 평면에 아까 똑같이 다이어티피티즈 0번째가 BMI, 그 다음에 X테스트의 1번째가 BP, 프레셔, 그렇게 하고 Y값, 그 세 가지가 3차원이니까 세 가지가 되겠죠. 컬러는 블루로 하고, 이게 뭐예요? 인서트 하고, 그 다음에 마커는 뭐 동그랗게 하고, 그 다음에 알파는 이건 투명도 주고요. 그 다음에 서피스, 플로 서피스라고 하는 게 그 평면을 그리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처럼 우리가 위에서 만들어준 X 그물코 모양으로 촘촘하게 만드는 X값, Y값을 주고 이 두 개를 가지고 만들어낸 이 그 Y값, 그거를 이 X 서프라고 만들어 놓은 거, 요 100x100으로 리쉐입을 시켜서 요거를 그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려보면 이런 식으로 이제 그림이 그려졌죠. 요거는 뭐냐면, 그래서 여기 BMI가 그려졌고, BP가 그려졌고, 여기 프로그레스가 당뇨병의 진행률이죠. 여기 그 Y라고 하는 게 프로그레스고요. 그렇게 하고 여기 이제 초평면을 우리가 그려서 이런 식으로 시각화가 가능합니다. 프리딕션 하는 건 역시 마찬가지로 이렇게 하면 되고요. 네, 이게 이제 여기까지가 멀티베리엇이고, 자, 그다음에 다항회기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한 거는 어쨌든 그 3차원 이상이든 뭐 얼마가 됐든 그 선형이었는데, 이제 이 비선형으로 이렇게 이루어진 데이터들이 있을 수가 있어요. 이런 거는 아무리 선을 그리려고 해도 선이 잘 안 그어지죠. 그럴 경우에는 우리가 폴리노미얼 피처라고 하는 거를 사이키널이 제공하는데, 데이터를 이런 항들을 만들어 주는 거예요. 그래서 x 값 자체는 이제 원래 우리가 요 하나하나 x 값인데, 요 데이터를 우리가 뭐 튀긴다고 해야 될까요? 튀기해서 그 x의 제곱하고 x의 3승하고를 x를 튀겨서 만들어 줘 갖고, 요런 이제 곡선의 그래프를 그려주는 겁니다. 그렇지만은 이렇게 그 데이터를 추가로 만들어주는 다항식으로 만들어주는 부분 외에는 나머지하고 똑같습니다. 기존에 우리가 앞에 1번, 2번 했던 그 리니어 리그레이션 하고요. 이것도 한번 그 시범을 보여드리겠습니다. 폴리노미얼은 일단은 그냥 테스트 데이터를 만들어서, 우리가 왜냐하면 이제 비선형 획인데요. 사실은 데이터를 우리가 여기 보면은 이제 프리프로세싱, 그 사이키널의 프리프로세싱에 폴리노미얼 피처라고 있어요. 그래서 요거 하고, 그 다음에 리니어 모델의 뭐 리니어 리그레이션 아까랑 똑같은 거고요. 그 다음에 매플로립은 그림 그릴 거고, 여기 랜덤 시드라고 하는 거는 그 난수 발생시킬 때 항상 똑같은 값이 나오도록 하기 위해서 그 랜덤 어떤 씨앗이 되는 거를 우리가 지정을 해준 겁니다. 이렇게 하면은 이제 랜덤 숫자를 우리가 생성할 때 항상 같은 값이 나오게 됩니다. 자, 우리가 일단 이게 결과가 맞는지 안 맞는지를 나중에 검증해야 되니까, 우리가 한번 이런 데이터를 가정을 해서 만들었어요. 그래서 랜덤 데이터를
트레이닝 데이터를 우리가 한번 만들어내고, 그 다음에 이 타겟 데이터는 우리가 만든 식에 의해서 값을 만들어줍니다. 그렇게 할 겁니다. 그래서 일단 다항식 차수는 우리가 2차식까지 디그리를 주고요. 폴리노미얼 피처에서 지정하게 돼 있거든요. 그 다음에 여기 두 가지가 있는데, 폴리노미얼 피처 할 때 몇 차까지 만들 거냐, 그 다음에 여기 앞에 보면은 include bias라는 게 1, 그냥 순수하게 1이라는 숫자를 하나 넣어주는 경우가 있고 안 넣어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경우는 필요가 없으니까 우리가 이제 그걸 바이어스라고 그러거든요. 이 값이 0이 되지 않도록 일부러 만들어주는 건데, 어쨌든 바이어스는 false로 해서 1로 되는 항은 안 만들어줄 겁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우리가 테스트 데이터를 이제 이렇게 만들 거예요. 랜덤한 숫자를 100개를 만들어서 거기다 그냥 제가 임의로 거기다 랜덤 값, 여기 랜드 n 하면은 0에서 1 사이로 소수점 수정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곱하기 6을 하고 빼기 3을 해줬어요. 그 다음에 y는 이렇게 만들어진 x에다가 x제곱 0.5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2 플러스 또 그냥 노이즈 랜덤하게 100을 만들어서 이렇게 우리가 임의로 만들어줬습니다. 그리고 놓고 이 값을 나중에 코에피션트하고 코에피션트를 제대로 찾아내는지 한번 테스트해 보기 위해서 이제 이렇게 테스트 데이터를 우리가 아는 값으로 만들어줬고, 2차식으로 이제 폴리노미얼 피처를 불러서 데이터를 다항식을 추가해 줬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 피처를 우리 x값 요 데이터에다가 피 트랜스폼을 해주면은 실제로 이제 2차식으로 추가된 데이터가 생성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x가 원래 우리가 만든 데이터 x는 이렇게 돼 있었는데요. 이걸 가지고 우리가 p 트랜스폼을 해서 폴리노미얼 피처를 만들어 주니까 x 폴이라고 한 거는 이렇게 두 개. 그러니까 하나는 여기 x하고 x 제곱하고 두 개가 생긴 거죠. 그리고 요거를 이제 똑같이 리니어 리그레이션 요건 똑같습니다. 그걸 트레이닝 시켜주고요. 그리고 나서 코에피션트하고 인터셉트 찍는 것도 똑같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보니까 이렇게 이제 나왔고요. 요게 이제 요게 1차, 그러니까 x고 요게 x 제곱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거하고 여기 코에피션트니까 한번 테스트 데이터를 또 만들어서 요게 이제 밑에서 비주얼라이즈를 한번 해볼 거예요. 요걸 가지고 우리가 처음에 이런 값을 가지고 생성을 해서 우리는 정답을 알고 있잖아요. 우리가 알고 있는 정답하고 얘가 지금 알아맞힌 거가 얼마나 비슷한지를 한번 이제 시각화해서 비교를 해볼 거고요. 그래서 데이터는 일단은 이제 x 우리가 만들었던 데이터 있잖아요. 요 생성했던 테스트 데이터의 최소값, 최대값 해서 민 맥스를 0.1식으로 간격을 나눠서 만들었습니다. 그럼 이렇게 하면은 x 레인지라고 하는 데이터는 어떻게 될 거냐면은 이렇게 생긴 데이터가 이제 만들어질 거고, 요거의 쉐입은 59개로 나눠졌네요. 0.1씩 나누니까 이제 간격이 59개로 나눠졌고요. 그래서 59개의 데이터가 지금 이제 간격이 만들어졌고, 요거를 요 코에피션트로 곱해봅니다. 우리가 여기 제곱이니까, 그래서 요거 x 제곱 1.016 곱하기 x 제곱, 이거 0.43이네요. 이게 1이고, 그 다음에 여기 0이 요거 첫 번째니까 1.016 곱하기 x 플러스 요 인터셉트, 이렇게 데이터를 만들면 예측을 하면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 점이 우리가 만든 x 데이터들이고, 이렇게 선을 그린 거 플롯으로 그린 게 여기서 우리가 만들어 이 트레인에 의해서 머신러닝이 찾아낸 코에피션트를 가지고 우리가 라인을 이렇게 쫙 그려본 거죠. 그랬더니 거의 비슷하게 잘 맞았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정확하게 찾아냈구나, 이제 이런 걸 알 수가 있어요. 네, 여기까지 다항식이 끝냈고요. 그 다음에 이제 K 니어리스트 네트워크를 하겠습니다. 요거는 좀 재밌을 거예요. K 니어리스트는
최근접 이웃이라고 하는 알고리즘인데 이것도 분류 알고리즘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그 영어 우리나라 말의 속담으로 비교하면 유유상종이라고 할 수 있어요. 영어로는 뭐 same 뭐 feather flock flies together 뭐 깃털이 같은 새들이 같이 난다 뭐 이런 말이 있는데 우리말로는 유유상종이고요.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서 그 우리가 이제 이것도 아까 그 이은상님 설명했던 그 K 민스 클러스터링하고 비슷하게 K 값을 어떻게 주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왔다 갔다 합니다. 그래서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들의 중요한 역할이 이제 적절한 K 값을 찾아주는 건데 여기 예를 들어서 K를 우리가 3으로 줬을 경우에 이제 데이터 요게 이제 우리가 레이블 데이터 값을 알고 있는 데이터들이고 이 보라색은 이제 B 클래스에 속하는 데이터고 노란색은 A 클래스에 속하는 데이터인데 이 빨간색은 우리가 이제 그 머신러닝에 의해서 추정하려고 하는 데이터예요. 이게 어떤 클래스에 속하는지. 그래서 만약에 K를 3으로 잡았을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알고자 하는 프리딕션 하려는 데이터에 가장 가까운 3개를 고릅니다. 가장 가까운 최근접 이웃, 니어리스트 네이버 3개를 골라서 이 중에서 숫자가 많은 거. 그러니까 보라색이 많잖아요. 그럼 이 빨간색은 보라색 클래스 B에 속한다. 이렇게 판정을 하는 게 K 니어리스트 네이버고요. 만약에 K 값을 6으로 줬어요. 그럴 경우에는 이 빨간색에서 가장 가까운 최근접 이웃 6개를 찾으니까 이번엔 4개가 클래스 A가 되고 클래스 B는 2개밖에 안 되죠. 그래서 이 경우에는 이 동일한 포지션에 있었던 데이터인데 이제 클래스 A로 분류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K 값을 어떻게 정하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이거는 뭐 굉장히 심플하고 임플리멘트하기 편하지만은 지금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결과가 K 값에 의해서 왔다 갔다 하기도 하고 데이터셋이 커지면은 좀 늦어져요. 왜냐하면은 이거를 전부 그 거리 계산을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은 뭐 간단하게 몇 개가 안 되지만 이런 경우도 있고 그다음에 뭐 미싱 밸류의 영향도 크고 그래서 사실 정확도가 많이 떨어지는 알고리즘입니다. 그렇지만 간편하게 빠른 결과를 얻기에는 굉장히 좋은 알고리즘이고요. 유명한 전통적인 머신러닝의 알고리즘이죠. 그래서 이건 어떻게 프로그래밍이 되어 있냐면은 먼저 K 값을 선택하고요. 그 다음에 언노운 케이스하고 모든 데이터 포인트 간의 거리를 계산합니다. 그리고 가장 가까이 있는 K의 관측지 선택하고 그 중에서 제일 많은 거를 그 해당되는 클래스로 분류하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도 한번 실제로 그럼 어떻게 구현하는지를 보겠습니다. 일단 요거는 아이리스라고 하는 데이터셋을 쓸 거예요. 요것도 마찬가지로 사이키널에서 제공하는 그 테스트용 샘플 데이터셋인데 아이리스가 붓꽃이라고 그래요. 붓꽃. 그래서 이 붓꽃의 꽃받침의 길이, 꽃받침의 너비, 꽃잎의 길이, 꽃잎의 너비를 가지고 이 붓꽃이 어떤 종류인지 이 세 가지가 있고 세토사, 베르시콜라, 그다음에 비르지니카 이 세 가지의 붓꽃 종류가 있는데 어느 종에 속하는 건지를 구분하는 분류 문제입니다. 그래서 K 니어리스트 네이버를 갖고 그 분류할 거고요. 마찬가지로 넘파이하고 매트플로립 부르고 뭐 우리가 이것도 지금 매트플로립의 컬러스라고 하는 건 나중에 이걸 컬러로 결정 경계를 구분할 거예요. 그래서 비스티드 컬러 맵이라는 걸 하나 부르고 그다음에 네이버라고 하는 그 모듈 안에 그 K 니어리스트 클래시파이어라고 하는 함수로 이 K 니어리스트 모델이 KNN 모델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부르고요. 데이터셋 부르고 그 다음에 나중에 스코어 얼마나 정확한지 스코어를 내기 위해서 이제 크로스 밸리데이션 스코어를 임포트를 했습니다. 자 여기서 아까 그 다이어베티즈 데이터 당뇨병 데이터처럼 이것도 로드 아이리스 아까는 로드 다이어베티즈 그랬잖아요. 로드 아이리스라고 하면은 데이터가 로드가 되는데 여기서 아이리스 데이터에 어떻게 생겼는지 일단 한번 보면은 아이리스 좀 데이터를 하면 이렇게 데이터들이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거는 뭐 요게 이제 붓꽃의
꽃받침의 넓이, 너비, 꽃잎의 넓이, 너비 이런 식으로 데이터가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요 피처 네임들은 이런 식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피처 네임이라고 딱 정리가 되어 있고요. 그다음 타겟 네임은 3개, 세토사, 베르시콜라, 비르지니카 이렇게 타겟 네임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뭐 지금까지 알고리즘은 되게 복잡하게 얘기했는데 간단합니다. 그냥 네이버에 있는 K 네이버 클래시파이어를 부르고 그 다음에 아까 제가 일단 3개만 줄게요. 이 K 값을 3개로 주냐 6개로 주냐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지는데 3개로 주고 이 웨이트가 유니폼이라는 게 있고 여기 보면 유니폼과 디스턴스 두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유니폼은 거리 상관없이 모든 웨이트 네이버들을 동일한 가중치로 취급하는 거고요. 디스턴스는 거리가 멀면 웨이트를 낮추고 거리가 가까운 네이버는 웨이트를 높이고 그렇게 하겠다는 겁니다. 우리는 그냥 연습이니까 유니폼으로 하고요. 그렇게 해서 핏 하면은 아까 그 복잡하게 설명한 알고리즘이 다 그냥 끝난 거고요. 그 다음에 이거를 잘 됐는지 시각화를 해볼 텐데 오히려 이 시각화 부분이 좀 복잡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3차원으로 할 건 아니기 때문에 결론 보여드릴게요. 이런 식으로 3개 종류 이제 꽃 종류 3가지에 따라서 색깔을 좀 구분을 해주고 분류가 잘 됐는지 그렇게 볼 거예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이제 X, Y의 그 미니멈, 맥시멈을 갖고 이것도 메쉬 그리드 만드는 거랑 똑같습니다. 왜냐하면 여기 촘촘하게 다 색깔별로 우리가 촘촘하게 그 점을 찍어줘야 될 거기 때문에 0.02 간격으로 그 그물코를 만들어줬어요. 그래서 X 그물코, Y 그물코 만들어주고 이거를 마찬가지로 아까처럼 컬럼 스택으로 이 두 개를 레이블을 해서 하나의 그 어레이로 합쳐주고요. 그걸 프리딕션을 하고 그다음에 그 프리딕션 된 거를 요게 이제 요거는 요 색깔 복잡하게 헥사값으로 되어 있는데 이 헥사값으로 되어 있는 것들이 요 색깔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색깔을 표현을 해줬고 그 다음에 요 P 컬러 메시라고 하는 걸로 그림을 그려줘요. 그림을 그려주면은 여기 스캐터 플롯은 마찬가지로 여기에 0, 1이라고 하는 게 X 값에 그 0, 1이 하나는 여기서 보면은 우리가 두 가지를 골랐잖아요. 여기서 두 개를 골랐기 때문에 페탈 랭스, 그 다음에 세팔 랭스, 세팔 위드스 두 가지를 고른 거죠. 그래서 그거별로 스캐터 플롯을 그리고 여기 세팔 랭스, 세팔 위드스 가지고 그리고 그 다음에 이 컬러는 이 Y 값 어디에 속하느냐를 가지고 여기 매핑을 요걸 가지고 매핑합니다. 그리고 에지 컬러는 요즘 색깔을 구분하기 위해서 깜장색으로 테두리 선을 그려준 거고요. 사이즈는 20으로 한 거고 그렇게 해서 이제 시각화를 해준 겁니다. 이렇게 시각화가 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얼마나 정확하게 했느냐는 우리가 애큐리시 스코어를 갖고 하면 되는데 한번 해보죠. 네, 0.8 정도니까 뭐 상당히 정확하게 머신러닝으로서는 뭐 정확한 건 아닌데 그 정도로 됐습니다. 자, 다음에 결정나무를 할게요. 제가 굉장히 속도를 빠르게 해서 일단 한번 들어는 보시고 나중에 제가 보내드린 코드를 지금 설명드린 내용 그대로니까 하나하나 주피터 노트북에서 실행해 보시기 바랍니다. 결정나무는 대표적으로 이제 바이너리 트리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모든 가능한 구성 경로를 이제 트리 형태로 구성하는 건데요. 아주 단순하면서도 이게 대표적인 화이트 박스 모델입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지금까지 설명드린 대부분의 그 머신러닝 모델들은 결과에 대해서 설명하기가 참 힘들어요. 어렴풋이 이럴 거라고 생각은 들지만 예를 들어서 고객이 왜 내가 뭐 심사에서 떨어졌느냐, 그 다음에 규제 당국에서 왜 뭐 이 사람이 민원이 들어왔는데 이러이러한 것이 왜 이렇게 결과가 나왔느냐, 이런 거를 머신러닝으로서 어떤 결과가 나왔을 때는 설명하기가 굉장히 힘든데 결정나무 이 디시전 트리는 아주 화이트 박스 모델이라서 명확하게 설명이 됩니다.
그 대신에 이거는 단점이 오버피팅이 되게 쉬워요. 그리고 사실 잘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게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요 각 요 노드가 이제 조건 테스트를 하는 거고요. 하나하나의 피처에 대해서. 그 다음에 요 브랜치가 되는데 요 조건이 뭐 그래서 기온이 30도 이상이면 이쪽으로, 그 다음에 30도보다 적으면 이쪽으로, 이제 이렇게 브랜치를 시키고, 그 다음에 요 리프노드라고 그래요. 리프노드 하나하나가 또 마찬가지로 여기서도 그 구분을 합니다. 그래서 요거 브랜치죠. 요거는 중간 브랜치 노드는 요 그 맨 마지막에 있는 걸 리프 노드라고 그러고, 중간에 있는 것들을 다 브랜치 노드라고 그러는데, 가지 노드들은 전부 테스트를 의미하고, 이제 맨 마지막에 그 잎사귀에 해당하는 리프 노드가 이제 결과를 얘기하고요. 그래서 초속 기온이 30도보다 높고 초속 2m보다 바람이 세면, 그러면 이제 습도가 80% 이상이냐? 그러면은 이건 비가 올 걸로 예측이 된다. 그거가 아니면 비가 안 올 것이다. 뭐 이런 식으로 예측하는 그런 모델입니다. 이 디시전 트리는 알고리즘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가장 기본적인 알고리즘이 ID3라고 하는 알고리즘이 있습니다. 이거는 가장 이제 처음 나온 모델인데, 이거는 인포메이션 게인이라고 그래요. 정보 이득을 이용해서 이 그러니까 이 트리를 어떻게 구성하느냐에 따라서 이게 결정나무가 어떤 결정을 하느냐가 결정되거든요. 그래서 인포메이션 게인을 이용한 트리를 구성하고요. 그다음에 카트 알고리즘이라는 게 있습니다. 카트라는 거는 뭐 클래시피케이션 앤 리그레이션 트리의 약자인데, 이거는 지니 불순도라고 하는 거를 어떤 트리 구성의 기준으로 삼아요. 그래서 이거 설명드릴 거고, 그래서 이걸 이제 ID3를 개선한 모델들이 있고 뭐 이렇게. 근데 크게 보면 이 두 가지 모델만 알고 계시면 되고, 사실은 모르셔도 모델을 쓰는 데는 지장 없습니다. 일단 인포메이션 게인, 그러니까 이 ID3 알고리즘이 정보 이득을 이용해서 트리를 구성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인포메이션 게인의 어떤 뜻을 좀 알아야 되는데, 인포메이션 게인이라고 하면은 이제 우리가 정보공학 할 때 엔트로피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엔트로피가 뭐냐면은 일단 제가 예를 드는 게 차라리 이해하기가 편할 거예요. 예를 드는 게 이해하기 편한데, 일단은 이제 세 가지 피처를 가지고 있는 우리 슈퍼바이즈드 러닝의 데이터로 일단 가정을 하고요. 그래서 피처가 뭐냐면 경사도, 노면 상태, 속도 제한 세 가지의 피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세 가지를 보고 우리가 속도가 빠를 거냐 늦을 거냐라는 거를 예측을 하는 그런 모델이라고 딱 가정을 할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경사도가 만약에 높고 노면 상태가 뭐 이렇게 덜거덕거리고 속도 제한이 있으면 속도는 슬로우가 될 것이다. 아니면은 경사도가 뭐 평평하고 경사가 없고 그다음에 덜거덕거리고 속도 제한이 없으면은 되게 빠르게 갈 것이다. 이제 이런 식으로 이게 실제 데이터가 측정해 보니까 이렇게 운전을 하더라라는 걸 가지고 우리가 이걸 갖고 디시전 트리를 만드는 거예요. 어떻게 하냐면, 먼저 엔트로피 처음에는 이게 지금 4개잖아요. 데이터가 4개를 이게 슬로우 패스트의 약자입니다. SSFF4. 이 4개 데이터 전체를 페어런트에 다 이제 처음에는 이거 페어런트밖에 없으니까 일로 다 모여 있겠죠. 이렇게 모아놓고 그 다음에 이제 차일드가 될 대상들을 대상으로, 이 차일드가 이것 위에서 이게 이제 루트되니까, 그 다음에 바람, 습도, 이 중에서 습도가 올라갈지 바람이 일로 갈지 이걸 결정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경사도가 두 번째로 올지, 노면 상태가 올지, 속도 제한이 올지, 이제 이것을 결정하는 방법인데, 일단 차일드의 엔트로피를 하나 구해요. 뭘 구하냐면은, 일단 여기 지금 이제 루트는 페어런트의 엔트로피가 1인 경우가 제일 혼잡한 경우예요. 그 다음에 엔트로피가 혼잡도거든요. 무질서도. 그래서 물리학에서 나온 용어인데, 그래서 제로인 경우에는 가장 안정된 상태예요. 질서가 딱 잡혀 있는 상태고. 그래서 이게 이제 1인 상태고, 그 다음에 차일드는 요 밑에 예에서 스팁이라는 거를 먼저, 여기 경사도를 가지고 이제 한번 먼저
보자. 그래서 경사도로 구분을 해보니까 스팁일 경우에는 이쪽에 3개가 모였어요. 그 다음에 플랫일 경우에는 하나가 모였어요. 모아놓고 보니까 속도가 슬로우, 스팁, 패스트 이렇게 돼 있고, 이 경우에는 플랫일 경우에는 패스트 하나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당연히 하나니까 엔트로피가 제로가 될 거고, 요거는 이제 모여 있으니까 이제 혼잡도가 있는데, 요 계산하는 공식이 로그로 계산합니다. 그래서 이게 3개 중에서 2개가 슬로우이기 때문에 0.667 로그 0.667이 되고, 그 다음에 0.3 0.6666 3333이겠죠. 334, 그 다음에 로그 0.334 해서 요거 2개의 값을 가지고 요 차일드의 엔트로피가 결정되고요. 요거를 이제 가중평균합니다. 여기 지금 그 4개, 전체 4개 데이터 중에서 3개가 일로 갔고 하나가 일로 갔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나온 요 엔트로피에다가 4분의 3 가중치를 4분의 3을 주고, 요거는 엔트로피가 어차피 제로였으니까 4분의 1 곱하기 제로 하면 이제 제로가 나오겠죠. 이게 이 차일드의 엔트로피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인포메이션 게인은 이 페어런트에 처음에 갖고 있던 엔트로피하고 이 차일드의 엔트로피를 차이를 하면 0.312가 이게 인포메이션 정보 이득이라고 우리가 이제 정의한 게 나오는 거예요. 그럼 마찬가지로 이거를 이제 경사도에 대해서 이걸 계산해 봤으니까 노면 상태에 대해서도 똑같은 계산을 해봅니다. 또 속도 제한에 대해서도 똑같은 계산을 해봅니다. 그렇게 해서 자, 가장 인포메이션 게인이 크게 나온 것을 이제 첫 번째 우리가 차일드로 정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카트 알고리즘, 우리 사이키넌에서 쓰는 게 사실 카트 알고리즘인데, 카트 알고리즘은 진입을 순도를 기준으로 한다고 그랬어요. 진입을 순도는 뭐냐면은 이렇게 전부 하나가 진입을 순도는 0이 되면은 아주 좋은 거예요. 그래서 이게 전부 한 군데에 같은 색깔이 모여 있으면은 진입을 순도가 0이 되는 거고, 0이나 1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 가운데 있는 게 제일 불순도가 랜덤하게 섞여 있으니까 높은 겁니다. 불순도가. 왜 0이나 1이냐? 진입 불순도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하는데, 여기 공식이 P의 1-P예요. 그래서 이게 0이면은 이게 0이 돼서 제로가 되는 거고요. 만약에 P가 1이면은 이 항이 1-P가 0이 돼서 역시 제로가 되는 거고, 그래서 한 가지가 이렇게 모여 있으면은 그러면은 이제 좋은 겁니다. 그래서 이 진입 불순도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트리를 구성하게 됩니다. 일단 알고리즘은 일단 이니셜 노드를 이제 루트를 하나 생성하고 전부 여기다 한 군데다가 이제 쓸어 넣어요. 그 다음에 이 오픈 노드라고 하거든요. 오픈 노드가 없을 때까지 계속 이제 재기적으로 루핑을 도는데, 일단 제가 분할할 오픈 노드를 하나 선택을 합니다. 그리고 분류의 그 인포메이션 게인이 최대, 그걸 다른 말로 하면은 이 분류의 불확실성이 최소화되는 방향, 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그 어트리뷰트를 선택하고 그 선택된 어트리뷰트를 yes, no별로 소트를 합니다. 그래서 소트된 아이템으로 새로운 이제 차이들을 형성하는 거죠. 브랜치를. 그렇게 해서 이제 계속 이걸 반복을 해요. 그 리프 노드가 나올 때까지, 더 이상 나눠지지 않을 때까지. 자, 그래서 이거를 마찬가지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디시전 트리요. 자, 이것도 그 똑같이 좀 전에 했던 그 붓꽃 아이리스 데이터셋을 그대로 쓸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아이리스 데이터가 불렀던 거랑 똑같은 거고요. 데이터셋에서 사이키넌에 트리라고 임포트하면 끝입니다. 아까 설명은 되게 제가 그 뭐 ID3 알고리즘, 뭐 카트 알고리즘 복잡하게 했는데 이렇게 부르면 끝이고요. 데이터는 아까 봤으니까 넘어가겠습니다. 디시전 트리 맥스 데스를 지금 저는 그냥 그림 시각화하기 위해서 2로 줬어요. 그래서 이 트리, 여기 트리 모듈에 디시전 트리 클래시파이어를 불러서 인스턴스 하나 만들어 주고요. 그 인스턴스를 fit x 데이터, y 데이터 레이블로 줘서 fit 시켜주고, 이거 너무 간단하죠. 그 다음에 사실은 그래프 시각화하는 게 얘는 좀 어려워요. 아까처럼 매트플로립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보통 이렇게 이게 디시전 트리 같은 거 할 때는 그래프 비즈라고 하는 별도의 모듈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걸 이제 설치를 하셔야 되는데 설치가 좀 까다로워요. 그거는 각자 인터넷을 좀 보고 좀 이제 설치를 하셔야 되고요. 그래서 여기 요 설치를 해서 요 그래프 비즈에다가 CLF라고 우리가 훈련시킨 모델을 주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시각화를 해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여기 그 맥스데스를 2개로 했기 때문에 이제 2단계로 딱 끝나버린 거고요. 저걸 키워줬으면 더 내려갔겠죠. 그리고 우리가 아까 페탈 그 꽃잎의 넓이하고 너비, 길이하고 너비로 한다고 그랬으니까 그 여기서 진위불순도 나왔잖아요. 이게 진위불순가 여기서 0.667이에요. 그리고 샘플이 150개고 이게 이제 그 처음에 루트가 이렇게 만들어졌는데 여기서 물어본 게 꽃잎의 너비가 0.8cm보다 작으냐 해서 작으면 이쪽으로 갔는데 여기 보면은 그 아까 뭐 세토사, 베르코실라, 뭐 비르지 무슨 세 가지 종류가 있었습니까? 그 중에서 50개가 전부 이쪽에 속해요. 그러니까 꽃잎의 너비가 0.8보다 작은 거는 전부 이 세토사 종이구나 이제 하는 거고 세토사 종이 아닌 것들은 여기 이제 나머지 50개 이게 여기 왔는데 이거의 진위불순도는 0.5가 됐고요. 그래서 1.75보다 작거나 같냐고 물어봐서 이게 true면은 이쪽으로 오는데 이게 지금 보면 이제 이거는 그 0.8 기준이고 이건 1.75죠. 0.8보다는 크고 1.75보다는 작은 건데 여기 보면 49개하고 5개 섞여 있어요. 퍼펙트하게는 안 되고 그 다음에 이쪽으로 가는 거는 1개 45 섞여 있어요. 이게 비르지니카 중이네요. 45개가.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우리가 볼 수 있기 때문에 화이트 박스 모델이라고 하는 겁니다. 명확하게 어떤 기준으로 분류가 되는지를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 카트 진위불순도는 아까 얘기했고, 그래서 이번에는 이거를 좀 이제 데스를 내려봤어요. 그래서 맥스 데스를 넌으로 줬습니다. 그냥 끝에까지 다 가라. 뭐 이거는 이제 작은 데이터셋이라서 이렇게 한 거죠. 만약에 큰 데이터셋을 이렇게 했다고 그러면 이제 난리가 나겠죠. 그래서 이거를 똑같이 위하고 똑같은 걸로 하고 이거 훈련만 맥스 데스만 줄여서 늘려서 제한 없이 하면은 이런 식으로 그려집니다. 그래서 이걸 그대로 따라가 보면 아까 제가 설명드린 것처럼 그러면은 어떤 근거로 얘가 디시전 트리가 분류를 했구나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정확도 한번 테스트 해보죠. 여기 그 애큐리시 스코어를 불렀고요. 트레인 테스트 스플릿은 뭐 아이리스 데이터 아까 붓꽃 데이터 똑같은 거고 그래서 이거를 시각화할 건 아니니까 이제 다시 훈련을 시켜서 테스트 데이터가 보니까 96% 거의 97%니까 굉장히 정확하게 맞췄네요. 근데 과연 이거 좋아할 걸까요? 좋아할 일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게 아까 K 리얼리스트 같은 경우에는 뭐 80% 이랬는데 이게 97%가 됐다는 거는 모델이 정확하다는 것보다는 오버피팅이 됐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게 맥스 데스를 우리가 제한을 안 해주면은 끝에까지 갈 때까지 가거든요. 그러면은 이 우리가 주어진 데이터 안에서는 퍼펙트하게 다 맞춥니다. 다 맞추는데 디시전 트리니까 실제로 이게 우리가 자기가 보지 않은 그런 새로운 데이터를 만났을 때는 이런 정확도가 안 나와요. 그래서 이제 제가 설명드릴 게 트레인 테스트 이밸류에이션인데 좀 전에 우리가 과적합의 예를 봤습니다. 97% 정확하게 나왔었죠. 과적합하고 과소적합, 오버피팅하고 언더피팅을 굉장히 중요한 개념인데요. 이 트레이닝 데이터셋, 요걸 이제 여기 파란 게 여기 초록색이 트레이닝 그 데이터, 훈련 데이터를 가지고 우리가 계속 훈련을 시키니까 모델을 계속 복잡하게 만들어서 아까 디시전 트리 같은 경우에는 뭐 가지를 제한 없이 계속 가지를 쳐라 뭐 이런 식으로 복잡하게 모델을 만든 거죠. 그렇게 하니까 계속 이제 에러가 떨어지는데 거꾸로 우리가 그 트레이닝 데이터 말고 다른 테스트 데이터셋을 가지고 했을 때는 갑자기 어느 순간부터 급격히 그 트레이닝 셋은 계속 그 에러가 떨어지는데 그 테스팅 셋은 에러가 올라가는 걸 보고 우리가 오버피팅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정도에서는 사실은 이제 딱 멈췄어야 되죠. 반대로 모델이 너무 단순해요. 그런 경우에는 과소적합, 언더피팅이라고 합니다. 이제 이게 대표적으로 아주 유명한 그림인데요. 이게 우리가 실제는 이게 정확하게 딱 맞는 라인인데
요거 이렇게만 나오면은 뭐 가장 옵티멈이죠. 그런데 여기 보면 조금씩 이제 틀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과적합한 모델은 이런 에러조차도 없는 거예요. 완전히 퍼펙트하게 이 데이터셋을 다 맞춥니다. 여기 한 개, 이거 두 개 빼고는 다 맞춰서 거의 에러 없이 맞추는데 사실은 모델이 너무 복잡해요. 이거는 이제 디그리가 아까 우리가 폴리노미얼을 15차수까지 x의 15승까지 막 키운 이제 그런 경우가 되는 거고요. 반대로 과소적합은 이 라인 하나 이겁니다. 실제는 이게 true 펑션은 이건데 모델이 너무 단순해요. 그래서 굉장히 에러가 많죠. 그래서 이 모델이 너무 단순해서 생기는 에러를 바이어스가 크다라고 하고요. 모델은 복잡하고 데이터의 어떤 분포의 차이로 생기는 거를 베리언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나중에 다시 설명할 기회가 있을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요거 피팅이라고 하면 되고요. 그럼 이거를 우리가 판정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 얼마나 모델이 잘 작동하느냐 아니냐를 단순히 이런 애큐리시만 가지고 이런 것만 갖고 판단을 하면은 사실 판단이 잘 안 쓰거든요. 그래서 이게 컨퓨전 매트릭스인데 이거 옛날에 했던 기억 납니다.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너무나 중요한 표라서요. 이쪽에 있는 게 true 정답이에요. true condition. 그래서 요거는 포지티브, 네거티브. 그 다음에 이거는 우리가 프리딕션 한 거예요. 우리가 그 예측한 우리의 모델이 우리가 훈련시킨 모델이 예측한 값에 포지티브, 네거티브. 그래서 원래가 포지티브인데 우리가 예측한 것도 포지티브를 우리가 true positive라고 표현하고 원래 값이 네거티브인데 우리가 예측한 것도 네거티브인 거를 true negative라고 표현을 합니다. 요거 두 개는 제대로 맞춘 거죠. 요거 두 개는 잘 못 맞춘 거예요. 뭐냐면 요거는 원래 값은 네거티브인데 우리의 모델이 포지티브라고 잘못 예측한 겁니다. 그거를 false positive라고 표현하고요. 원래 값이 포지티브인데 우리의 모델이 네거티브로 잘못 판정을 했어요. 그거를 false negative라고 합니다. 그래서 요것들 두 개가 잘못된 건데 이거는 쓰는 그 용도가 다 있어요. 그래서 요 두 개 이렇게 이 true positive랑 false positive를 요걸 가지고 우리가 프리시전이라고 부릅니다. 정밀도. 그 다음에 요 두 개 true positive라고 false negative 두 개를 재현율이라고 그래요. 리콜이라고. 그래서 프리시전 리콜 굉장히 중요한 얘기인데 이걸 어디다 쓰느냐. 자 여기 보면 일단 기본적으로 클래시피케이션 레이트라는 게 뭐냐면 이제 분류 정확도예요. 분류 정확도는 요거 true positive, true negative는 제대로 한 거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true positive, true negative는 맞춘 거 전체 요거는 4개를 다 더한 거는 전체니까 전체 예측한 그 개수 중에서 제대로 맞춘 개수 그게 이제 accuracy, classification rate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true positive 플러스 false positive 부분에 true positive를 프리시전이라고 합니다. 왜냐면 이거하고 이거를 더한 거에서 이거를 한 거. 무슨 뜻일까요? 네. 포지티브로 맞춘 그러니까 얼마나 이 모델이 우리 모델이 포지티브로서 정확하게 걸러내느냐. 다시 한번 설명드릴게요. 그 리콜은 거꾸로 리콜은 true positive 플러스 false negative 분의 true positive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이거하고 이걸 더해서 이걸 나눈 거예요. 용도가 뭐냐면은 요 두 개는 내가 여기 포지티브로 머신러닝이 분류를 했어요. 근데 그 포지티브로 분류한 것 중에 포지티브가 얼마나 정확하냐 왜 필요하냐면은 예를 들어 스팸 메일을 분류했는데 내가 스팸이라고 분류한 것 중에 정말 몇 프로가 스팸이냐 엉뚱한 거를 스팸으로 막 분류해갖고 그 스팸 메일 함으로 다 보내버리면은 내가 메일을 볼 수가 없잖아요. 그런 게 굉장히 문제가 되는 겁니다. 또 어떻게 문제냐면 시큐리티 체크할 때 자, 이 사람이 우리 시티은행 직원이라고 머신러닝이 판정해서 통과를 시켜버렸어요. 근데 시티은행 직원이라고 판정한 것들 중에 상당수가 아닌 사람들이 막 들어가 있어요. 이거 큰일 나죠. 그래서 이런 목적에 굉장히 그 포지티브 분류의 정확성이 필요한 경우에는 프리시전이 높아야 됩니다. 반면에 리콜은 어디다 써먹느냐? 예를 들어서
암으로 예측을 하는 경우에 실제로 암으로 실제 암 중에서 암으로 판정한 비율이죠. 무슨 얘기냐면, 자, 이게 우리 모델이 판정한 거예요. 그래서 이게 실제로는 이게 다 포지티브예요. 다 암들인데, 이걸 암이라고 제대로 이제 판정한 거고, 요거는 뭐냐면은 암이 아닌 걸, 여기 지금 네거티브니까, 여기 저기 암인 거를 암이 아니라고 잘못 표현한 거죠. 프리딕션을. 이런 경우에는 이게 높잖아요. 그러면은 암인 거가 다 빠져나간 거예요. 차라리 우리가 암이 아닌 사람을 암이라고 판정해주면 죽는 일은 없는데, 암인 사람을 암이 아니라고 판정해버리면은 이 사람 죽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는 우리가 무슨 얘기냐면은 포지티브인 경우를 최대한 안 빼먹으려고, 이 리콜이 높으면은 가능한 빼먹지 않을 목적으로 쓰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VIP 고객도 마찬가지도, VIP도 원래 VIP 고객인데 VIP 고객에서 뭐 빠져나가면은 문제잖아요. 근데 VIP 고객이 아닌 사람이 VIP로 잘못 분류된 거는 별 문제 없어요. 그냥 VIP 대접해주면 되니까. 그런 목적으로 이제 쓰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어떤 컨피던스 수준을 올리고 싶으면 프리시션을 높이고 리콜을 낮추도록 이렇게 조절을 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스트레이시홀드를 가지고 그런 내용이고, 그래서 이 두 개를 합친 걸 이제 F1 스코어라고 그러는데요. 이거는 조합 평균입니다. 그래서 프리시션하고 리콜 값을 수학에 보면 조합 평균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걸 내는 건데, 그 F1 스코어가 0이면은 굉장히 그러니까 프리시전하고 리콜이 다 0인 경우가 0이 되겠죠. 그래서 아주 형편없는 모델이고, F1 스코어가 1에 가까우면 퍼펙트한 모델입니다. 두 개가 다 1인 경우가 되니까. 자, 그 다음에 이제 로지스틱 리그레이션을 하겠습니다. 이제 분류 중에 이 가장 기본적인 분류인데요. 이것도 우리가 리니어 리그레이션은 우리가 연속된 숫자를 맞춘다고 그랬는데, 이 로지스틱 리그레이션은 비슷한 그림을 가지고 우리가 이제 연속된 숫자가 얼마인지 예측하는 게 아니라 뭐 제로냐 1이냐 그냥 판별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 값이 세타 x라고 되어 있는 게 이제 우리가 선형 회기에서 나온 라인인데, 이 라인이 0.5보다 작으면 그냥 다 얘는 제로 폴스, 0.5보다 크면 트루 이렇게 분류하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하니까 너무 오차가 크잖아요. 예를 들어서 이 경우는 뭐 문제가 없겠는데, 이 경우에는 이게 뭐 한 확률이 이제 1이 될 확률이거든요. 한 40%는 1이 될 확률이고 뭐 이런 식이니까 굉장히 좀 확신하기가 좀 어렵죠. 그래서 만든 게 시그모이드 함수입니다. 시그모이드 함수는 이 수학자들이 만들어냈는데요. 이렇게 0.5 확률 0.5 부분에서 급격하게 어떤 기울기가 높아지도록 그렇게 해서 가능한 편하게 분류되는 영역이 명확하게 결정 경계가 명확해지도록 그렇게 만든 함수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시그모이드 함수라고 표현하고 이렇게 쓰이는데요. 요걸 가지고 이제 로지스틱 회기를 만드는 거죠. 좀 전에 시그모이드 요 함수를 가지고요. 그래서 가장 간단한 분류기에 속하고, 그 다음에 모든 클래시피케이션 프로블럼의 기초가 되기 때문에 또 그냥 이걸 실제 잘 적용할 때는 안 쓰지만 그래도 알고 넘어가야 됩니다. 딥러닝 할 때도 이게 아주 기본이 되는 컨셉이고요. 독립변수하고 종속변수 간의 관계. 왜냐면 마찬가지로 이것도 리니어 리그레이션하고 같은 공식에서 나왔기 때문에 뿌리는 같아요. 그래서 그걸 평가하는데 이제 실제로 어떻게 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로지스틱 리그레이션이고요. 요거는 데이터를 소셜 네트워크 이게 광고를 해서 이 사람이 구매를 할 건지 안 할 건지 그걸 판별하는 데이터를 쓰겠습니다. 요거는 뭐 늘 해왔던 거니까 똑같은 얘기고요. 요거 트레인 테스트 스플릿 하는 것도 사이키론에서 뭐 늘 쓰던 거고, 스탠다드 스케일러도 이거 뭐 설명드렸던 것 같은데 이거 정규화할 거예요. 여기 값들이 이제
너무 값들 차이가 46이라는 것도 있고 41,000도 있고 이렇게 크니까 요거는 노멀라이즈 하기 위해서 스탠다드 스케일링을 할 거고요. 그 다음에 로지스틱 리그레이션, 이게 이제 우리가 하려고 하는 그 모델이죠. 로지스틱 리그레이션을 할 거고, 이거는 아까 제가 컨퓨전 매트릭스, 프리시전 리콜 말씀드렸잖아요. 컨퓨전 매트릭스를 그릴 겁니다. 그래서 프리시전 스코어, 애큐리시 스코어를 다 내볼 거고요. 자, 이렇게 데이터를 우선, 그래서 여기 끝에만 한번 찍어보면 데이터가 어떻게 생겼냐면은, 이 데이터가 핵심이 이겁니다. 성별, 남성, 여성이 있고, 나이가 얼마고, 연수입이 얼마인데, 이 사람이 이 광고를 보고 구매할 거냐 말 거냐, 그거를 이제 분류하는 거예요. 구매할 사람, 안 할 사람. 그래서 일단 하나만 데이터셋에서 여기, 퍼처스트라고 하는 게 이제 몇 개로, 0하고 1이 몇 개로 이제 밸류 카운트라는 걸 해보면은, 여기 퍼처스트에 0이 257개가 있고 1이 143개가 있고, 이렇게 한번 이제 데이터를 익스플로러들이 데이터 어널리시스를 한번 해본 거고요. 그 중에서 에이지하고 연수입, 에스티메이트 예상 수입을 두 가지를 놓고 이거를 한번 찾아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0, 1, 2, 3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전체 데이터 iLog, 제가 다 설명드린 건데 전 시간에. 그래서 요 2번, 3번 하면 요게 0, 1, 2, 3, 2, 3, 요 두 개의 값을 X 데이터로 하고요. 그 다음에 요거 4, 퍼처스, 요거를 Y 데이터로 합니다. 그 다음에 트레인 테스트를 분리를 시켰고요. 그 다음에 피처 스케일링 해줄 거예요. 그래서 스탠다드 스케일러를 가지고 아까 우리가 스케일링 해줄 거고, 그 다음에 한번 더 지금 없어지고, 그렇게 해서 이제 스케일링 된 데이터가 이렇게 320개에 피처는 2개 이렇게 만들어졌고요. 로지스틱 리그레이션 간단합니다. 똑같아요. 그냥 클래시파이어라고 이름을 줬는데, 로지스틱 리그레이션의 인스턴스 하나 만들어주고, 요거는 옵티마이저가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그래서 솔브를 보통 LBFGS를 가장 많이 써요. 옵티마이저라는 게 최적화시키는 수학적 모듈 이름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핏을 시키고요. 그 다음에 테스트 데이터를 이용해서 이걸 가지고 프리딕트를 한번 해보면 이렇게 나왔어요. 그래서 여기에 지금 썸을 한 게 뭐냐면은 테스트 데이터를 주고 클래시파이어를 프리딕트 해보니까, 여기서 제가 썸이라고 한 이유가 이 값이 0 아니면 1이었잖아요. 그래서 0 아니면 1이기 때문에 그냥 이걸 썸을 해보면은 트루 카운트가 몇 개인지 나옵니다. 그래서 22개가 1이 된 값이고, 그 다음에 이거 테스트, 원래 테스트, 우리가 트레인 테스트 나눈 원래 실제 값이 이건데, 우리가 프리딕션 한 값, 예측한 값이 18개가 나왔어요. true라고. 그러니까 22개 중에서 18개를 맞춘 거죠. 그 다음에 여기 predict prober라고 하는 게 또 있습니다. 이 predict prober라고 하는 거는 이 확률을 값을 리턴을 해줘요. 그래서 요거는 그냥 프리딕트 하면은 얘가 0.5보다 크면 1, 0.5보다 작으면 0, 이런 값을 내주고, 요 프라보는 0. 몇, 0. 이런 식으로 확률 값을 주거든요. 그래서 요거가 한번 확인해 보는 거예요. 0.5보다 큰 거가 몇 개냐 했더니 역시 18개 나왔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듯이 이거는 확인해 본 게, 프리딕트 프라보는 확률 값을 주는데 그걸 0.5보다 큰 거를 보니까, 여기에 프리딕트라는 게 0.5보다 큰 거를 1로 주는구나. 이제 그걸 확인해 본 거고요. 트레시홀드를 이렇게 주고 이제 프리딕트를 이렇게 계산한 거나, 여기서 프리딕트로 해서 한 거나 결과가 같습니다. 두 개가 같다는 걸 보여준 거고요. 그래서 컨퓨전 매트릭스를 이용해서 모델을 평가를 해볼 거예요. 그냥 아까 프리시전 리콜 한 거 있잖아요. 그 표를 이렇게 불러서 레이블에 1, 0만 주면은 이제 요게 여기 컨퓨전 매트릭스 만들어졌죠. 그래서 요게 이쪽이, 위에 쪽이 원래 true 값이고, 그 다음에 이쪽이 우리가 프리딕션 한 값이에요. 그래서 17개, true 17개, 진짜 true로 한 게 17개고,
트루 포지티브죠. 그 다음에 요거는 네거티브를 네거티브로 잘 맞춘 거. 트루 네거티브가 57개고요. 요건 다 틀린 것들인데 요거는 폴스 포지티브가 5개, 폴스 네거티브가 1개. 이렇게 컴퓨터 매트릭스가 만들어졌고 요걸 이용해서 이제 프리시전 값, 리콜 값을 이렇게 구하게 자동으로 지가 다 구해줍니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우리가 이제 애큐리시 스코어라는 거는 전체 중에서 이거 4개의 값을 다 더한 거에서 이 2개 맞춘 값을 더 그 전체 값을 나눠준 거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하면 93%가 나오고 그 다음에 프리시전은 0.94가 나왔고 리콜은 0.77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거를 시각화를 해볼게요. 시각화를 하면 이것도 이게 폴스 포지티브 레이트하고 트루 포지티브 레이트 요의 약자인데 ROC 커브라고 하는 함수가 있어요. 이거를 불러서 이 값을 이제 내 갖고 이 그림을 그릴 수가 있습니다. 한번 그려볼게요. 이걸 그리면은 ROC 커브라는 게 그려져요. 네, 이게 ROC 커브가 뭐 하는 거냐면은 결론을 딱 말씀드리면 이 밑에 면적이 크면 클수록 그러니까 이게 지금 0.88이 나왔는데 이게 1이 되면은 굉장히 정확한 모델입니다. 그리고 이게 이 가운데로 가잖아요. 0.5로 가면은 하나도 안 맞는 모델이에요. 그래서 이 밑에 이 면적이 넓을수록 굉장히 좋은 모델입니다. 얘는 여기 무슨 얘기냐면은 이게 그 폴스 포지티브가 제로고 트루 포지티브가 1인 거예요. 만약에 여기 있다 그러면은 뭐 잘못 맞춘 게 포지티브로 잘못 맞춘 게 하나도 없고 다 잘 맞춘 게 1이니까 굉장히 좋은 거죠. 그리고 이게 계속 커져도 계속 1로 유지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하여튼 이 트루 포지티브를 굉장히 잘 맞추는 그 레이트가 계속 1인 거니까. 그래서 이 밑에 면적이 굉장히 넓어집니다. 그래서 이게 이런 모양을 그리게 되면은 좋은 모델이다. 이게 우리가 이렇게 판단을 하게 되는 거죠. 자, 요거를 그 앞에 요 전 모델에서 설명했던 내용하고 이게 다 같은 내용이라서 이거는 특별히 제가 뭐 복잡하기만 하고 설명은 안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그려보면 이런 식으로 결정 경계를 그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걸 보셔서 알겠지만 이 메시 그리드하고 뭐 이런 것들 제가 넘파이가 왜 중요한지 아시겠죠? 전부 이게 넘파이 갖고 데이터들을 조작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머신러닝 할 때 좀 귀찮더라도 넘파이, 판다스, 매프로립 이걸 우리가 삼총사라고 그러는데 시각화도 그렇고 데이터 전처리도 그렇고 할 수가 없어요. 그 넘파이, 판다스, 매프로립을 모르면. 그래서 머신러닝 모델 하나하나를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런 그 기본적인 이제 머신러닝의 삼총사, 기초 기술 삼총사를 반드시 잘 아셔야 됩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더 넘어갈게요. 서포트 벡터 머신. 마지막에 다 왔습니다. 서포트 벡터 머신은 우리 뉴럴 네트워크 딥러닝이 도입되기 전까지 굉장히 유명한 대표적인 머신러닝의 전통적인 머신러닝의 아주 가장 정확한 모델이었는데 이건 어떻게 하는 거냐면은 자, 이런 식으로 데이터들이 있다고 봐요. 그래서 여기 까만 데이터하고 하얀 데이터가 사실 우리 이제 분류하기 위해서 좀 떨어뜨려 그렸는데 요런 그 클래시피케이션을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이걸 구분을 새로운 데이터가 왔을 때 이쪽에 속하는지 이쪽에 속하는지를 우리가 이제 알아맞추는 모델인데 만드는 방법은 이렇습니다. 일단 그 한쪽에 클래스에서 여기는 이제 3개가 우연히 되어 있는데 2개를 골라요. 점 2개를 골라서 라인을 긋습니다. 라인을 긋고 반대편 모델에 그거하고 평행하게 반대편 모델에 라인 그 데이터죠. 데이터 하나를 지나는 점을 그어요. 그래서 요거를 서포트 벡터라고 합니다. 평행선을 서포트 한다고 해서 서포트 벡터라고 그러고 가운데 그 평행선의 가운데가 디시전 바운더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결정 경계가 되는 거고요. 그래서 이 디시전 바운더리에 이쪽에 있으면 까만 클래스고 이쪽에 있으면 여기 뭐 하늘색 클래스고 이렇게 되겠죠. 이 두 사이의 거리를 마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서포트 벡터 머신은 이 둘 사이의 경계, 이 마진이 맥시마이즈가 되도록 옵티마이즈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무슨 얘기냐면 이게 너무 가까우면 사실은 이쪽에 속할지 이쪽에 속할지가 애매모호한 이제 모델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가능한 이 간격을 넓게 하면은 명확한 분류가 된다. 여기는 yes, 포지티브, 여기는 no, 네거티브 이렇게 되는 거죠. 요거를 또 하이퍼 플레인이라고 합니다. 이게 지금 아까 제가 3차원으로 멀티베리엇 그릴 때 그 하이퍼 플레인 얘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이게 지금 여기는 2차원에서 보여주기 때문에 선으로 보여주지만 이게 이제 3차원 이상으로 보여질 때는 이제 그걸 하이퍼 플레인으로 그 시각화할 때도 그렇게 되고 그렇게 부르게 되죠. 장점은 정확하고 메모리 사용도 효율적입니다. 단점은 오버피팅 되기도 쉽고요. 얘는 특이하게 확률 모델이 아니에요. 아까 제가 요 전에 로지스틱 리그레션은 프리딕트 프라버라고 하는 함수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몇 퍼센트의 확률로 뭐 이게 1에 속한다, 0에 속한다 이런 식으로 답을 주는데 얘는 그냥 예스나 노냐지 확률이 안 나와요. 그래서 그런 특이한 성이 있고 성질이 있고 그다음에 뭐 스몰 데이터에 적합하다는 특성도 있습니다. 근데 얘는 좀 특이할 점이 있는 게 여기서 보면 이제 간단해 보이지만 사실은 데이터가 이렇게 안 생기고 이게 섞여 있거든요. 이렇게 섞여 있는 게 일반적인데 이거를 얘는 어떻게 분류를 하느냐? non linear separable dataset을 얘는 커널 트릭이라는 것을 이용해서 이 차원을 바꿔버립니다. 그래서 이게 커널 트릭이라는 게 선형대 리니어 알지브라에서 나오는 기법이에요. 선형대수 수학하신 분들은 들어볼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그 공간 스페이스를 다른 차원으로 옮겨버리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은 어떤 함수를 파이라는 함수를 통해서 바꿔버리면은 이제 한 평면에서 이렇게 2차원 평면에서는 서로 이렇게 섞여 있던 이 데이터들이 3차원 그 공간으로 이걸 커널 트릭을 이용해서 이 위치를 바꿔버리면은 이렇게 서로 구분이 될 수 있는 그 이제 하이퍼 플레인이 우리가 구분될 수 있는 결정 경계를 찾아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이제 파이에 해당하는 그런 커널의 종류가 뭐 다항식 커널, 가우시안 RBF 커널, 뭐 하이퍼볼릭 탄젠트 커널 어떻게 있는데 이 가우시안 RBF가 가장 많이 쓰입니다. 이런 거죠. 커널 펑션의 역할은 이렇게 되어 있는 거를 결정 경계를 서포트 벡터 모션이 어떻게 만들어내느냐 이런 식으로 차원을 바꿔서 3차원으로 바꾸고 서로 다르게 분리를 시켜버려요. 그래서 이런 디시전 서피스라고 되어 있는데 이런 하이퍼 플레인을 통해서 서로 구분을 시켜버립니다. 자, 이것도 마지막으로 한번 해보죠. 이것도 사실은 수학적으로 설명하면은 저것도 1시간짜리 설명거리고 굉장히 복잡한데 사이키르런을 쓰면은 너무나 간단합니다. 한 줄이면 끝납니다. 아까 했던 거랑 똑같은 데이터를 쓸 거고요. 서포트 벡터 머신 요거 하나 서포트 벡터 클래시파이어 요거 하나 불러오면 끝입니다. 데이터는 아까랑 똑같고요. 여기 2번, 3번 age하고 estimate salary를 쓰고 purchase 쓰는 것도 똑같고요. 트레인 데스셋 분리하는 거 똑같고 normalize 똑같이 해줬습니다. 스케일링 한번 이렇게 찍어봤고요. 그 다음에 요거 한 줄입니다. 커널은 RBF 커널, 가우시안 RBF 커널을 썼고 서포트 벡터 클래시파이어 요거 해줘서 핏 해주면은 끝. 그래서 이렇게 프리딕션을 했고 컨퓨전 매트릭스도 아까하고 똑같이 했는데 아까보다는 훨씬 정확한 것 같네요. 개수가 일단. 그래서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아까하고 똑같이 나머지는 뭐 설명할 게 없습니다. 아까 다 해서. 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기나긴 설명이 끝났습니다.